이번 순서는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진행은 동국대학교 교육혁신처 이강우 처장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교육혁신처장 수임을 맡고 있는 이강우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포럼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를 대표하시는 교수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학생 대표 한 분을 사전에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 두 분을 또 섭외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에 대한 사전 질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럼 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서 교내 구성원을 전체로 상대로 해서 사전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조 강연자와 그리고 주제 발표자 두 분께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또 필요하면은 재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탁 한국능률협회 휴먼경영본부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 본부장님께서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여러 기업들의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하는 휴먼경영본부 본부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다음은 신혜권 이티에듀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혜권 대표께서는 지금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및 ICT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국대학교 홍성조 공과대학 학장님께서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성우 학부 총학생회장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는 우선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김성탁 본부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기업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인재 선발, 평가 이런 부분 이제 맡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떤 이상적인 채용, 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도적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장 본부장님께서 기조 강연으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학생 중심의 대학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경험한 거라기보다도 대학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대학들이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파워가 학생들한테 이제 갔는데 아직도 학교 이제 우리 교육을 제공하는 구성원들인 교수님과 우리 교직원분들은 과거의 공급자적인 생각과 일하는 방식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대학이 이제 사라질 거고 사이버 대학으로 전환이 되고 그 과정 중에 살아남는 대학은 기업 형태의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미래 보고서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은 기업은 어떤 소비자를
속된 말로 왕으로 해서 소비자가 짜다 그러면 단 것도 짜다고 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학생이 원하는 것은 A인데 교수님들이 경험한 건 B가 옳기 때문에 B를 그 강요하는 경우가 그 있지 않는가. 물론 그 먼저 지식을 경험하고 인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멘토로서 지도를 충분히 그 하셔야 되는 게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역할이지만,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그 리드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는 지금 학생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그 학교의 그 사례도 보면 그 학생 중심으로 가는 과정에 가장 그 갈등 요인이 학교 구성,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학교 경영층이 슬기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학생 중심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 학생 중심의 서비스가 잘 지원이 되려면 또 교수님과 교직원들이 요구하는 그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다른 그 방법, 특히 뭐 시스템적인 그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줘야만 또 구성원인 교수님과 교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대학의 문화나 교육 시스템으로서 이제 고착된 것들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또 패러다임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이제 학교라는 시스템, 학교라는 문화가 어떤 식으로든지 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존 시스템과 새로 또 필요한 시스템의 차이, 이런 점이 아마 전반에 걸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인간 산업혁명 이런 표현을 주시고 인간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동국대 학교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짓고 있고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건 질이라기보다는 본부장님께서 우리 동국대에 이런 측면에서 좀 고견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발표 시간이 그 제한돼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 인간 중심이라는 게 지금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AI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인간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인간의 그 생각, 그 선택, 활동 이런 거를 이제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산업혁명을 그러니까 영국이 1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이 2, 3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유럽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잃어버렸던 패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그 4차 산업혁명을 지금 현재 주도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아마 그 제가 말씀드렸던 5차 산업혁명은 이 인공지능 기술이 더 확대되어서 이제 인간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 사상은 특히 이제 이 유교라든지 불교는 인간을 탐구하는 그 신앙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이 불교라든지 이런 동양 사상이 세계에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고, 그러한 그 사상 이념을 바탕으로 건학된 이 동국대학교가 또 학교 이름도 그렇듯이 이 아시아의 그 중심이 되면 미래에 우리가 그동안 뭐 그 외국 대학 평가인 뭐 QS라든지 더 TH라든지 이런 평가의 또 국내 평가도 있고, 그런 평가에 이제 의존을 해가지고 뭐 순위가 어떻다라는 이 고착화된 레벨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뛰어넘고 새로운 질서에서의 순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쓴 두 번째 책이 또 있잖아요. 넥스트. 그것도 저도 좀 읽어봤는데 거기가 이제 인간 중심의 AI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우리 동국대학교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인문사회 계열의 특화가 잘 되는 학교이니까 그런 부분 또 집중적으로 또 연구해서 어떤 큰 줄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엔 양일모 학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으로, 사실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혹하던 전공인데요. 상대적으로는 제 전공을 많이 선택을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려워서 선택을 안 한 건가요? 무엇이죠? 학생 설계 전공.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네. 학생 설계 전공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 아마 제가 도표를 상당히 축약해서 지난해 1년간만 보여주셨는데 금방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도표를 보고 저희 학생들 중에 5%가 학생 설계 전공을 신청을 합니다. 왜 5%냐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학생이 학생 설계 전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공력이 든다고 할까요. 일단 내가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의 전공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첫 번째 서울대학교에 없는 전공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외우라고 하면 가장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없는 걸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못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없는 전공을 만들어 보시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확률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 주어진 것을 암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되풀이하는 교육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찾아가라. 아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휴대전화, 저는 아이폰 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어려운 작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의 전공을 한다면은, 아마 컴퓨터공학을 한다면은 컴퓨터공학과가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착실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전공을 만든다는 것은 경제학과 혹은 통계학과가 만든 커리큘럼을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학교가 갖고 있는 모든 교과목들을 본인이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엮어서 하나의 전공이 나오도록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해서 벌써 10년이 넘어서 나름 이제 성공적인 이 런칭을 하셔서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때도 서울대 전체로 이제 확산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성공 사례가 이제 많이 확산되면 좋을 텐데 우리 동국대에도 이제 이 자유전공에 대해서 이제 도입하거나 확산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아무래도 좀 주저하게 되거나 약간 저항하게 되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10년을 하시면서 좋았던 부분을 좀 많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주셔서 좀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 속에 그동안 2009년 정도에 한국에서 한 40여 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자유전공학부 방식을 도입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대학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한국의 몇몇 대학에서는 이 중간에 폐지하면서 상당히 그 혼란도 있었던 것들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을까? 준비 과정이라고 할까요? 제가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 2007년에 나왔습니다만은 2007년 이전에 2005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설계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만일 조건문입니다만 만일 이 자유전공 시스템을 도입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냐, 아마 도쿄대학처럼 1, 2학년 과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그 물리대 시절처럼 1학년만 전체 다 아마 이 자유전공 시스템 아마 이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계열별 모집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학생들을 4년 동안 한 곳에 모아서 할 것인지, 아마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 그리고 그 연구한 팀들의 아마 그 설계도라고 할까요? 설계도를 따라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마 더 혼란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갖고 집을 짓는 그 방식과 설계도 없이 이 직관에 의해서 짓는 방식의 차이가 아마 그 결과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또 하나는 아마 예산은 물론 그 인력도 포함됩니다만은 이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지 않고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제게 그 자문을 하러 오셨던 분들, 아마 한국의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보면은 거의 인건비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투자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분 부장님 질문 대단히 감사했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신혜권 대표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분의 강연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대학 교육에 관련해서 최근에 그 밖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출하는 학생들과 기업들이 뭐 인재 양성 치에서 미스매칭이 되고 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얼마 전 학회에서 다녀왔었는데 학회에서도 그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업은 대학의 수업은 강의식의 학습 방식이 위주여서 프로젝트 수업을 잘 못한다. 이건 뭐 꼭 엔지니어링을 길러내는 그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다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를 못하고 강의식. 근데 오늘날은 뭐 아까도 저기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무크 교육이 너무나 활성화돼 있어서 정말 맘만 먹으면 대학생들 해외에 유명한 하버드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교육도 이제 강의식 수업에서 조금은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수업, 그 미네르바 스쿨처럼 어떤 먼저 사전에 학생들이 먼저 토론을 하고 교수와의 대화는 멘토링으로 풀어나가는 뭐 이런, 그리고 뭐 미네르바 스쿨 제가 한 4, 5년 전에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7개 도시를 그 처음에 출발할 때는 샌프란에서 일란 있고 나머지 7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는데 전부 다 기업에서 현장 수업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보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너무나 제도화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우리나라 교육에 이런 걸 적용하기는 어려울까요? 본부장님은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그 교육부 산하 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나 이제 그 아까 학생 중심 수업 그
그 수업 체계, 교육 체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핵심은 이제 교수님들인데요. 이게 그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 대학마다 다를 텐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대학이 추구하는 게 연구 중심 그 대학이면 가르치는 것보다 연구 결과물을 좋은 것을 내는 게 우선시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잘 가르치는 분에 대한 그 리워드 보상책을 주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학의 일부 연구 중심 대학 외의 대학들도 우리도 연구 중심 대학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가르치는 것보다는 논문 특히 SCI 논문을 내는 걸 더 중요시하고 있는 현재의 그 평가 체제, 이걸 그 교수님이 그 평가 체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제 우리 뭐 장애인을 위한 그 어떤 도구를 만드는 창업을 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학교나 또 뭐 어떤 사회적인 그 보상을 해주는 지금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렵더라도 학교에서라도 그러한 그 보상 체계를 좀 바꾸거나 남다르게 가져가면 교수님들을 좀 더 새로운 그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좀 그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쉽지 않은 그 문제고 이것을 이제 어느 대학이 먼저 깰 것인가, 그게 앞으로 새로운 질서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직업. 예. 그 다음 질문 또 있으시면 하시죠. 양일모 학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유전공제 제도가 아까 학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로 학생들한테 본인이 스스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학생들의 너무나 멋진 어떤 제도인 것 같은데, 제가 실은 자유전공제라는 걸 가지고 네이버에서 지식 검색을 해봤더니요, 학생들이 자유전공제를 선택할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걸 가면 뭐 법학전문대학원 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 2009년도에 법학과가 없으면서 이제 정원을 확보한 학부라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한 선택의 하나로 자유전공제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과들은 학과 특성에 맞게 수시 시험을 볼 때 뭐 학생의 인적성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이 자유전공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로지 성적 순으로만 학생을 또 선발하게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날아가는 미래 인재 사회에 맞는 학생 선발 제도인가도 퀘스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그 사이트에 학생들이 그렇게 자유전공학부에 가면은 로스쿨 진로 진입에 유리한가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소서를 쓰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쓰면은 여기 합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로스쿨 가기 위해서 자유전공학부에 왔습니다. 쓰면은 자소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몇 점을 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그 기본적인 그 전략이라고 할까요? 고등학생 아마 입시를 위한 학생이 내가 이 학과를 갈 때 쓸 수 있는 최대의 그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점수를 받을까? 그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희망도 상당히 입학 사정관에게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글을 썼고요. 저희들이 자유전공학부 해야 될 일은 아마 1년 혹은 2년 이후에 학생이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인생관이라든지 물론 이제 진로도 포함되고 그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그 장단점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본인의 주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입시에 바쁜 그 단계에서 선택하게 할 것인지, 대학에 들어와서 좀 더 옵션이 많고 넓은 시야로 선택할 것인지,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율전공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1, 2년 동안에 학생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대단히 그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1, 2년 동안에 학생들이 전공을 없이 어떤 것을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 결정 장애라는 얘기를 학생들이 자주 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 순으로, 아마 조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 한국의 어떤 입시 제도가 성적 제도로 대학의 서열이 맺어져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대학에 그 자기가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아마 본인의 희망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적 순이고요. 그 성적 순으로 대학에 와서 본인의 이 전공이 본인의 인생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아마 교육학자들이 많이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본인의 전공에 얼마만큼 만족합니까? 라는 그런 그 설문조사를 자주 합니다.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어디든지 빨리 도망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체 교육을 위해서도 아마 학생들이 자기가 평생 그 이 하나의 전공, 물론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하나의 전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는 과정을 둔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질문 좀 하려고요. 그런 어드바이스라는 그 과정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지도교수 님들이 해주실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아마 우리 교수님들에게 학생 면담을 자주 하라. 대부분의 많은 대학에서 교무처장님이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지표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면담하는 과정, 아마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반드시 면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교수들이 학생들을 전부 이렇게 일일이 면담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 전문위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사 학위를 갓 받으신 분들, 그래서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분들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아마 저희들은 전문위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학생들의 어떤 그 학사 과정에 대한 이 지도라든지 지금 대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에 학생회장님이 와 계셔서 제가 발언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의 어떤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성장의 단계와 지금 저희들 자식 그 다음 세대, 지금 세대는 그 사고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겪어야 되는 단계들, 집도 한번 나가보고, 제가 좀 발언이 좀 센가요? 집도 한번 나가보고 부모님과도 한번 이렇게 그 다투어 보기도 하고 그런 일탈하는 과정들도 이제 겪으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그런 대단히 그 기초적인 일입니다만은 어떤 부모님과의 갈등 혹은 친구들과의 갈등, 이런 그 인간으로서의 갈등 같은 것이 의외로 저희들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들은 이제 그 방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성장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잘 길러진 시스템에서 커왔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온 이후로 정신적인 방황이라든지 그런 케어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전문위원 제도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비용 문제, 예산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홍성조 공과대 학장님 질문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년째 이제 그 온라인 교육을 이제 경험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작년에는 준비가 안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한 2년째 하다 보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그 이제 익숙해지시고 강의 스킬도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스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아마 예전에보다는 이제 그 교육 교수님들 스스로도 환경이 많이
저는 변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그 온라인 교육으로도 충분히 안 될 거 없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궁금한 것은 이제 그 우리가 미네르바 대학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예전부터 그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장상현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의 사례들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물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도 부족하고 또 해본 경험도 없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전부터 그 미네르바 대학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했는데 왜 그 좋다고 소개되는 사례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좀 개인적인 그 궁금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히 그 우리가 그 기업의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고자 할 때라든지 상담을 하면 항상 기업에서는 인성이 좋은 학생을 이제 1순위로 이렇게 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중심의 대학과 온라인 중심의 대학의 특성은 분명히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 본부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준비하시거나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왜 이게 그러면 수년 전부터 소개되고 했는데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이게 대규모 대학으로. 그 다음에 또 그 장단점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 그 나누어 보자면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까 하는 것이 혹시 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뭐 미네르바 대학 우리나라 국내에 소개된 것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확대되지 못했던 것은 제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는 일반 대학에서 20% 이상 원격 수업을 할 수 없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아무리 좋은 제도지만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죠. 왜냐하면 수업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우연히 작년부터 그 제도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가능한데 이제 어느 대학이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보면은 아까 연구와 또 교육과의 사이에서 아마 교수님들이 많이 갈등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지식과 인성과 또 갈등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이 뭐 목표를 여기 이제 교수님 계시지만 서울대로 목표를 하고 학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미네르바 스쿨이 했던 것처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만들려다 보면 인턴십을 강조하는 사실은 미네르바 스쿨은 도구를 온라인으로 사용하지 온라인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6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거고 이런 지식이라든지 뭐 멘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를 온라인 도구로 사용한다 뿐이지 제도 자체는 이제 오프라인의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학들도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대학이 먼저 하느냐의 현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이제 미네르바처럼 오프라인 활동을 충분히 가미한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되면 인성도 같이 교육이 되지만
현재 지금 이제 사이버 대학의 형태는 80% 이상이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도 그 일반 대학의 온라인 규제를 풀었듯이 아마 사이버 대학도 오프라인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학에서도 이제 온라인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들을 살려서 어느 대학이 먼저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할 수 없었고 또 사례가 없으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할 수 있고 어느 대학이든 지금 학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동국대학이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해서 대학이 예전처럼 정상화될 때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까? 네, 100% 옛날처럼 돌아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까 하는 게 좀 이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교육부의 공유혁신 대학 지원 사업이 이제 시행이 돼서 아마 4월 달에 뭐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분야들이 다 이제 거기도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공통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정착이 되면 저희 그런 기술 분야 중심으로 해서 대학 교육의 모습이 뭐 몇 년 뒤에 굉장히 많이 변할 수도 있는, 이게 6년 사업이니까 굉장히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양일목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 기술 분야에 이렇게 교육 과정들이 주로 뭐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든지 또 현재 이제 실험 실습이 이렇게 많지 않는 이런 영역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부장님 생각하겠어요? 이 자유전공제 학부도 그런 온라인 교육이 가능할까 하는 거 하나 하고요. 하나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학의 의지와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이루기 불가능하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 체제라든지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유전공학부의 시스템의 교육이 이제 온라인 교육과 어떤 매치를 이룰 수 있는가, 여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발표할 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주제 탐구 세미나, 토픽 세미나라는 그런 강좌가 있습니다만 세 분의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강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팀 티칭이라고 한다면은 세 선생님이 본인이 주어진 기간만 강의하는 게 아마 한국의 팀 티칭의 원래 기본 방식이었습니다만은 세 분이 한 학기 내내 같이 공동으로 같은 클래스에서 강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학생들은 세 분이 강의하면서 세 클래스로 나누어지고요. 한 분의 교수님이 강의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강의가 없을 때는 반별로 나눠서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해왔고, 이 방식이 학생들의 어떤 사고 방식의 어떤 개선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이제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이런 강좌를 한다고 할 때 아마 인문학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네트워크, 뭐 친족이라든지 혼인의 한계라든지 범위라든지 뭐 이런 네트워크라고 한다면은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는 정말 인포메이션에 가까운 그런 네트워크가 될 수 있고요. 컴퓨터망일 수도 있고요.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무슨 카카오톡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뭐 이런 걸 연구하시고, 그래서 하나의 같은 네트워크를 얘기하더라도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준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였고요. 아마 이 수업 방식도 서울대학교 전체 확산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다만 고비용입니다. 세 분의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동일한 강의를 참여한다는 것. 장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수업에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이 온라인 강의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충분히 그 전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토론하는 방식은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그 오프라인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그 교육 그 줌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아마 진화가 된다면은 이런 온라인 상으로 어떻게 그 디스커션이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아마 우리 장 부부장님이 아마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 아마 기술의 발전이 있으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전보다는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수업의 어떤 그 활기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의 시간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질문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그 지도를 했습니다만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교해 보면은 그 역시 그 오프라인 쪽에 그 질문 빈도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인간이 아직 기계에 적응을 못한 단계인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유종합부의 그 인건비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아주 노골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다른 학교와 달리 자유종합부의 전임 교수들을 지금은 9명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이 그 전임 교수들이 지금 153명에 4년까지 학생하면 1000명 정도 됩니다만은 이 학생을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내에서 아마 겸무 교수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대학에서 겸무라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이것도 서울대학교가 아마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이고 교육부에 아직 승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분의 교수가 2개의 학과 혹은 2개의 기관에 동시에 소속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자유종합부에도 있고 혹은 물리학과에도 계시고 혹은 자유종합부에도 소속되고 컴퓨터공학과에도 소속되는 이 방식이 아마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이 제도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자유종합부에 소속되고 컴퓨터공학과에 소속되었을 때 아마 승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교수의 어떤 신분에 관한 문제들, 이런 디테일한 면들도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럼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교육의 수요자, 사실 뭐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전자를 선호하긴 합니다. 우리 학생의 대표로 참석해주신 총학생회장 강성우 회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 대표 강성우입니다. 먼저 정상현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5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비대면 수업, AI 활용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I를 활용하면은 사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비대면 수업을 지금 2년째 하다 보면은 금방 피로해지고 집중도 사실 매우 어려워서 지금도 대면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학우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어쨌든 선도하고 있는 타 대학에서는 집중도 저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교육 화두로 떠오르는 PBL이나 융합학습, 캡스톤 디자인, 액티브 러닝 등이 있는데 저도 지금 현재 액티브 러닝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끔은 잘 되고 있는지 좀 제 스스로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강의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점이 동국대 학교에서 개선되어야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실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우리 작년에 들어왔던 20 학번 학생들은 동기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격 교육이 사실은 대학을 포함해서 그 초중등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 교육의 질 저하와 그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적을 주고 나면 이게
그 W 그 분포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한 사람하고 못한 사람이 이제 확 구분되는 그 중간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실제 그 채점을 해보니까 나오고, 이런 현상을 교육계에서도 되게 우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좀 그 완화하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거. 뭐 저도 지금 수업하는데 아직 카메라 안 켜는 학생들 있어요. 그렇다고 뭐 강제로 키라고 할 수도 없고. 방법은 이전에도 이제 원격 수업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것도 이제 제가 오늘 그 여기 와서 교수님들한테 혼날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전공 교수님들은 우리 교육학 또는 교수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 오시기 전에 배우지 않고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또 학생들하고 교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경험하지 않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뭐 사범 그 교육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수업 전후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잦은 그 래퍼를 형성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대학에서는 그런 거 사실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랴 뭐 그 수업 준비하시랴 바쁘셔가지고 잘 못하는데,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이게 그 연구 중심 대학이냐 또 교육 중심 대학교냐 이런 거와도 연계를 해서, 만약에 학생들 교육이 그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업 전후로, 지금 이제 플립드 러닝은 전에 이제 강의를 듣는 건데 플립드 그 상호작용을 해야죠. 그래서 수업 전에 학생들하고 어느 정도 좀 상호작용을 해서 원격 수업을 할 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마 이 효율성을 그 높이는 건데, 역시 교수님들한테 부담이 더 가는 문제를 좀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그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년 동안 원격 수업을 했더니 그 작년에는 뭐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들어도 되고, 또 자료를 그냥 그 공유해서 그거 봐도 수업으로 인정하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게 무슨 수업이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해서, 요즘은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수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율성이 그 없어지면은 점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과 그 교수님과의 신뢰를 자꾸 이제 그 점검하려고 하는 활동들이 늘어나면 교육의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그 정말 그 신뢰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학교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 줘야 이제 학생들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강성우 회장께서 사전 질의 중에 하나가 그 아까 나왔던 양일모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라서, 뭐였냐면 우리 그 강성우 학생이 절반은 컴퓨터학과로 절반은 경영학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 말고 이제 이거는 아까 우리 정보를 데이터를 좀 봤잖아요. 우리 학생 대표로서 중요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끝나고 한 번 더 질문할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까요? 이게 유튜브 방송을 타가지고 네네. 이거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두 질문을 싹 섞어 보세요. 네.
그러면은 학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입시를 겪어봤는데 사실 자유전공 학부를 선택한 학생의 대부분이 적성을 찾지 못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자유전공 학부가 정말 취지가 어떤 건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적성을 찾지 못한 사람을 위한 취지인지 혹은 다양한 것을 배우고 싶어서 만든 취지인지 그 취지가 가장 좀 궁금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제일 어려운 질문 그 같습니다. 자유전공이라고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했을 때는 아마 어떤 기초교육, 기초소양교육을 튼튼히 한다라는 방식의 의미의 어떤 그 자유교육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버럴 아트라는 말이 그런 의미였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이제 그러면서 대학에 와서 전공을 또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도 들어가는 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국의 대학에서의 또 기존의 대학이 갖고 있던 문제점까지 극복하자고 해서 이제 그 학과 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융합 교육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부분도 강조하면서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출발했던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목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서 대학 교육의 어떤 학부 교육의 어떤 그 변화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그 단과대학 혹은 학과 중심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이 그 하나의 전공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복수전공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한국의 대학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A 학과에서 B 학과로 가고 복수전공을 하고 싶으면은 A 학과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B 학과를 할 수 있는 아마 성적 순으로 뽑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A 학과의 그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B 학과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B 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기존의 제도의 어떤 한계점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전공을 그러니까 학과라는 곳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이 들어왔던 것이 하나의 학과라면은 그게 너무 그 인연을 깊게 느끼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무엇이든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수요자 중심이라고 할까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모든 학생이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아니라고 해서 공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발언입니다만 그러면은 100명, 200명, 100%, 200% 모든 학생들이 다 컴퓨터공학과에 수업을 듣고 싶다면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당장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일단 그 생각하는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학생들이 원한다면은 대학이 어떻게 이런 그 학생들 수요를 밑받침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의 그 순서를 그렇게 정하고 물론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한국의 대학들이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컴퓨터공학과인데요. 작년에 분명히 제가 운영체제 수업 가르칠 때는 30몇 명이었는데 한 80명이 이번 학기에 200명이라니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읽은 글귀 몇 개를 추려가지고 우리 학생에게 제자니까요 설명을 하자면 제가 본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트라는 게 옛날에 이제 탁월함을 많이 의미를 했고 또 리버럴 아트라고 하면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탁월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면 과거에는 기원전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교양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교양 교육을 리버럴 아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일맥상통하는 게 그때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이 리버럴 아트였다면 지금은 그게 바로 또 융합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은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제일 행복할 때가 선생님이 축구공 하나 주고 니들끼리 놀아 하면은 제일 행복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체육학과
만약에 그런 전공이라면 그 학문이 지금은 체육 산업, 우리나라 2017년 당시에 체육 산업의 총 시장 규모가 75조였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은 누구나 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체육이 산업이 아니라 체육이 문화거든요. 체육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아들도 딸도 벌써 30살이 넘었고 딸이 아기를 낳는다면, 아니 미혼인데 어쨌든 아기를 낳는다면 그 아이한테도 체육 시간에 공 하나 던져주고 너 놀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비극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리버럴 아트가 기원전부터 생겼던 사회 수요에 의한 교육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온라인, 또 그 방식을 통한 또 교수학습법,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육의 콘텐츠는 융합, 이런 것들이 전부 골고루 갖춰지는 그 자체가 또 리버럴 아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거기서 우리 서울대학교가 좋은 사례를 하나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일반 또 저희 동국대를 포함한 이 자율전공학부를 많이 지금 도입하려고 고민하는 학교들한테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미리 해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우리 나머지 학교들도 더 분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상현 본부장님께서도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일상을 바꾸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대학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동국 미래교육 포럼도 원래는 4차까지만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들어갈수록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논의를 또 다음 포럼에서 또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꼭 교수나 학생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사회를 좀 바람직한 모습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못다 하신 말씀은 다음 회차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